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식단 지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운동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운동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시거나 네, 맞아요. 혹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식단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네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뭐랄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단 관리랑 운동 이게 딱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거든요.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간을 그냥 버리거나 아예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심리적으로 확 좌절하기 쉽고요. 맞아요.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금방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전략을 세우는 그 첫걸음이 바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 알아야 한다. 네,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 밸런스의 기본 원리 같은 거요. 에너지 밸런스요. 네, 그러니까 섭취하는 칼로리랑 우리 몸이 소모하는 칼로리, 이 사이의 균형, 이런 개념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엄청 강력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 칼로리 숫자만 보는 것,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음식의 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같은 칼로리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이해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영양소 구성이라든지 가공 정도라든지 이런 게 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 이 심미적인 부분도 놓치면 안 돼요. 아, 지속 가능성. 네. 그냥 단기간 유행 따라 하거나 잠깐 체중 줄이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오, 정말 공감됩니다. 많은 다이어트가 작심삼일로 뜬다는 이유가 너무 엄격하거나 아니면 너무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어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딱 그렇죠. 결국에는 평생 쭉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성공적인 다이어트나 건강관리라는 건 마라톤 같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그렇죠. 길게 봐야죠. 그래서 조급함을 좀 버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 그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자신의 몸이랑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통하면서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아, 이 부분이 참 인상 깊네요. 이게 단순히 외모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요. 단순히 체중 조절 도구가 아니에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또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질 전반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식단은 몸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 몸의 체중 변화를 이해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바로 에너지 균형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몸을 하나의 에너지 계좌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비유네요. 에너지를 먹는 게 입금이고 쓰는 게 출금이라면 입금이 더 많으면 잔고, 그러니까 체중이 늘고. 맞습니다. 반대면 줄어드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는 연력학 제1법칙,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 몸에도 그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들어온 에너지랑 나간 에너지의 차이, 그게 바로 체중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어떤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도요, 결국 이 에너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죠. 결국은 섭취량과 소비량의 싸움이군요. 네,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체중 증가는 필연적이고, 적으면 감소하고, 같으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에너지의 단위, 칼로리 있잖아요. 우리가 식품 포장지 같은 데서 많이 보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높으면 안 좋은 건가요? 아, 칼로리. 네. 식품에서 말하는 칼로리는 이제 정확히는 킬로칼로리를 의미하는데요. 에너지를 재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단위요? 네.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인데 그 정의보다는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주요 영양소들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요. 맞아요. 걔네들이 각각 1g당 내는 칼로리가 달라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1g당 한 4kcal 정도고요. 4kcal? 근데 지방은 확 뛰어요. 1g당 약 9kcal 정도 됩니다. 와, 2배가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알코올도 무시 못하는데 1g당 한 7kcal 정도 에너지를 내거든요. 술도 칼로리가 꽤 높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칼로리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같은 무게라도 지방이 많으면 칼로리가 훨씬 높아지니까요. 그렇군요. 어쩐지 그럼 이 에너지 균형 관련해서 약간 잘못 알려진 상식들 그런 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어떤 거 말씀이실까요? 예를 들면 뭐 물만 마셔도 살찐다 이런 말이요. 아니면 밤늦게 먹는 건 무조건 살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아, 그거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첫 번째로 그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말은요.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물 자체는 칼로리가 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고 해서 체지방이 늘어날 에너지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끔 몸이 좀 붓는 느낌? 그걸 살쪘다고 오해할 수는 있어요. 부종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부종. 체내 수분 균형이 좀 깨지거나 아니면 나트륨 섭취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거나 좀 부어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건 체지방이 늘어난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하, 부종과 체지방 증가는 확실히 구분해야겠네요. 그럼 밤에 먹는 건 어때요? 야식. 이게 진짜 다이어트에 적인 것처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야식. 그것도 사실은 언제 먹느냐 그 자체보다는 하루 총량이 얼마냐가 더 중요해요. 총량이요? 네. 우리 몸이 뭐 밤 10시 땡 하면 갑자기 자, 이제부터 저장 모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 그렇군요. 중요한 건 하루 전체 동안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먹었고 또 얼마나 썼느냐 그 균형이죠. 그럼 왜 유독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건 아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일 거예요. 밤에는 보통 활동량이 확 줄잖아요. 그렇죠. 보통 쉬거나 자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먹는 야식은 종종 좀 고칼로리 음식이거나 아니면 그냥 하루 세 끼 외에 추가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아요.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자기도 모르게 소비량보다 많아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이 찌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지 뭐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마법처럼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대보다는 총 칼로리 초과 가능성이 높고 활동량이 적은 게 문제군요. 네. 총량과 생활 패턴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 음식 하나만 계속 먹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원푸드 다이어트. 이건 어떤 원리예요? 이것도 결국 칼로리 문제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로 뭐 단기간에 살이 빠진다면요. 그건 그 특정 음식이 가진 무슨 마법 같은 효과 때문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냥 먹는 음식의 종류랑 양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니까 총 섭취 칼로리가 확 줄어서 빠지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적게 먹게 돼서? 그렇죠. 근데 이게 건강에는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속하기도 어렵겠네요. 맞아요. 무엇보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다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참았던 식욕이 폭발해서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죠. 요요 현상이 오기 쉽겠군요. 네, 맞습니다. 요요 현상의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쓰든 기본은 에너지 균형.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이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에너지 균형이 체중 조절의 대원칙이라는 점은 뭐 변하지 않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도 있어요. 아, 어떤 점일까요? 과연 모든 칼로리가 우리 몸에서 정말 똑같이 취급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칼로리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가공된 탄수화물, 뭐 과자나 빵 같은 걸로 500kcal 섭취하는 거랑요. 섬유질이랑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으로 똑같이 500kcal 섭취하는 거랑 네네. 이게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이나 포만감,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영향 면에서 과연 동일할까요?
아, 생각해보니 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단순히 칼로리의 양만 볼 게 아니라 그 칼로리가 어디서 왔는지, 즉 음식의 질도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에너지 균형이라는 큰 기본 틀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시작은 바로 기초대사량, BMR입니다. 네, 기초대사량. 이게 우리 몸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최소 에너지예요. 뭐랄까, 시동만 켜둔 자동차,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체온 유지나 숨쉬기, 심장 뛰는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에너지를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는 건데요. 간이 거의 27에서 29%, 그리고 뇌가 한 19% 정도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육은 쉬고 있을 때는 기초대사량의 한 18% 정도, 그 정도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육 1kg 들 때 추가로 소모되는 기초대사량이 약 13kcal 정도라니까. 근육만 키우면 가만히 있어도 살이 막 빠진다. 이건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약간 과장된 면이 있어요. 물론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조금 높아지긴 하고 무엇보다 활동할 때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니까 근육 운동 자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BMR이라는 건 사실 나이 들수록 좀 줄어들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체중, 키, 근육량 당연하고요. 체온이나 갑상선 호르몬 수치, 유전적인 거, 영양 상태, 정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계산식으로 나오는 BMR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는데 그래도 에너지 필요량을 예측하는 데는 꽤 유용하게 쓰이죠. 그렇군요. 그럼 기초대사량 말고 우리가 하루 동안 진짜 쓰는 에너지 총량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게 바로 총 에너지 소비량 TDEE라고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 TDEE 이퀄 기초대사량 BMR 플러스 음식 소화 에너지 TEF 플러스 활동 에너지 TEA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BMR이 보통 한 60에서 75%? 그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우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그럼 음식 소화에도 에너지가 꽤 드는군요. 네, 그걸 음식물 발열력과 TEF라고 하는데요. 전체 에너지 소비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해요. 특히 단백질은요, 소화시키고 대사시키는데 먹은 칼로리의 20에서 30%까지 에너지를 써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높죠. 아,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다이어트에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이유 중 하나죠. 자, 그럼 마지막 활동 에너지 TEA가 남았네요. 이건 우리가 일부러 움직이면서 쓰는 에너지, 맞죠? 맞습니다. 활동 에너지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운동성 활동 열생성, 그러니까 EA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달리기나 헬스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운동 있죠. 그걸 통해 쓰는 에너지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TDEE의 5%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 NEAT,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입니다. 니트? NEAT요? 그게 뭐죠? 운동 빼고 모든 신체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서 있는 거, 걷는 거, 집안일 하는 거, 계단 오르내리는 거, 심지어 막 제스처하거나 자세 바꾸는 사소한 움직임까지 전부 다요. 아, 그런 일상적인 움직임들이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네, 개인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떤 연구 보면 활동적인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 NEAT로 인한 에너지 소비 차이가 하루에 최대 2000kcal까지 날 수 있대요. 2000kcal요? 와, 정말요? 네, TDE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 이상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NEAT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비교적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와, 2000칼로리면 진짜 엄청난데요. 그럼 TD를 대략 계산하려면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계수 같은 걸 곱하면 되는 건가요? 사무직은 1.2, 활동적인 사람은 1.5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런 활동 개수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TD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BMR 자체는 우리가 막 조절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활동 에너지 소비량, 그러니까 EAT랑 NEAT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 소비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이고 그냥 BMR 숫자만 보고 좌절할 게 아니라 활동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아,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총 에너지 소비량 TDE라는 파이 차트가 있다면 기초대사량 BMR이 제일 큰 조각 한 60, 70% 정도 차지하고 음식 소화 TEF가 한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운동 EAT와 일상활동 NEAT가 나눠 갖는 거네요. 요즘 온라인에 TD 계산기 같은 거 많던데 그런 걸로 한번 자기 수치를 가늠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니트의 힘이에요. 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아니면 통화할 때 좀 서성거리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활동들이 모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총 에너지 소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쩌면 딱 정해진 운동 시간에만 얽매이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생활 속 움직임 자체를 늘리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칼로리 열심 계산했는데도 다이어트 결과가 좀 실망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섭취 칼로리, 소비 칼로리, 이 숫자만 맞추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칼로리라도 뭘 막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모든 칼로리가 우리 몸에서 뭐랄까?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고지방 자연식품 위주 식단이랑 패스트푸드 식단이 체중이나 허리둘레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달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있었군요. 네, 단순히 칼로리 숫자만 보는 것보다 음식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강력한 증거죠. 이게 뭐 다이어트의 지속 가능성, 포만감, 당연히 신체 건강, 심지어는 근육과 지방 비율 같은 신체 구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음식의 질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국 영양 밀도 높은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겠죠? 적은 칼로리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그런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식품 말이에요. 네, 핵심은 영양 밀도입니다. 근데 이 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바로 가공 정도예요. 식품을 그 가공 단계에 따라 분류하는 노바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초가공 식품, 그러니까 UPF습니다. 초가공식품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떤 걸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나요? 쉽게 말하면요.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그래서 집에서는 좀 만들기 어려운 식품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 뒷면 원재료명 봤을 때 이름도 생소한 첨가물이 막 길게 나열되어 있거나 설탕, 지방, 나트륨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유통기한이 아주 길다면 초가공 식품이 가능성이 높아요. 딱 봐도 자연 상태의 식재료랑은 좀 거리가 멀죠. 듣고 보니 우리는 자주 먹는 과자나 음료수, 또 라면 같은 것들이 딱 떠오르네요. 이런 초가공식품하고 자연식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 건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영양가 면에서 보면요. 자연식품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초가공식품은 그 가공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파괴되고 뭐랄까 빈 칼로리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포만감이에요. 자연식품 속에 있는 섬유질이나 단백질은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초가공식품은 소화 흡수가 빨라서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또 그 강렬한 맛으로 오히려 과식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과식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니?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혈당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자연식품은 혈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반면에 초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훅 떨어뜨리는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혈당 롤러코스터. 네, 이렇게 되면 금방 피로해지고 다시 강한 식욕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 섭취는 만성염증 수치를 높이고 장내 유익균 환경을 악화시키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까지요? 네, 이게 다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심지어는 체지방 증가와 근육량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었군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바쁘다 보면 뭐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 배달 음식 이런 거에 손이 가기 쉬운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이죠.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라면 대신 통밀 파스타나 메밀면에 채소를 듬뿍 넣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닭가슴살이나 해산물을 넣은 쌀국수나 샤브샤브 이런 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과자나 빵이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신선한 과일, 견과류, 플레인 그릭 요거트 이런 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직접 통밀 샌드위치나 요즘 대체 감리로 많으니까요. 그걸 사용한 머핀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것도 좋죠. 아, 직접 만드는 것도 방법이군요. 음료는요? 탄산음료 같은 거요? 음료는 사실 물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 넣어서 혹은 직접 만든 스무디, 설탕 안 넣고요. 허브티 같은 것도 습관 들이면 좋죠.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은요? 치킨, 피자, 짜장면, 떡볶이 이런 것들이요. 포기하기엔 너무 맛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것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집에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채소, 단백질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통밀 샌드위치나 샐러드, 물론 드레싱은 좀 주의해야 하고요. 이런 걸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배달 음식은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요? 네, 배달 치킨 대신에 오븐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고 피자는 통밀 도우를 쓰거나 채소 토핑을 늘리는 식으로 주문하거나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짜장면도 집에서 만들 때 고기 대신 두부나 해산물을 넣고 채소를 듬뿍 넣어서 저염 춘장을 사용하면 훨씬 건강하고요. 떡볶이도 대체 감미료를 쓰고 튀김류는 에어프라이어로 활용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순대 같은 경우는 당면 함량 적은 걸 고르고요. 그렇군요. 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생각보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어요. 결국 중요한 건 칼로리 숫자에만 너무 갇히지 않고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의 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텐데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생각보다 변화를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요. 현재 상태, 특히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죠. 항상성. 그래서 갑자기 섭취 칼로리를 확 줄이면 몸은 이걸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위기 상황이요? 네,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에너지를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대사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이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랄까 연비 좋은 차처럼 변하는 거예요. 연비 좋은 차요? 아하. 네, 예전보다 훨씬 적은 칼로리로도 몸이 기능할 수 있게 되면서 체중 감량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거나 멈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체기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겪는 정체기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였군요. 연비 좋은 차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혹시 호르몬도 관련이 있나요? 배고픔이나 포만감 같은 것들이요?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 렙틴 들어봤어요. 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체지방이 줄면 이 렙틴 분비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럼 덜 배부르게 느끼겠네요. 네, 그럼 뇌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해서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 이건 이제 공복 호르몬인데요. 공복 호르몬. 네, 식사량이 줄면 이 그렐린은 더 많이 나와서 배고픔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와, 진짜 우리 몸은 어떻게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아주 필사적이네요. 렙틴은 줄고 그렐린은 늘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몸의 저항을 이겨내고 계속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굶거나 운동량을 막 늘리는 건 한계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좀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혹시 리피드 데이나 다이어트 브레이크 같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건가요? 치팅데이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 무분별한 치팅데이와는 조금 달라요. 리피드 데이는 보통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평소 유지 칼로리 수준까지 늘리는 거예요.
일부러 더 먹는다고요? 네, 근데 탄수화물 중심으로요.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렙틴 수치가 좀 올라가면서 몸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계속 굶어야 하는구나 하는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약간 몸을 살짝 소지르는 느낌이네요.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나요? 보통 주 1회나 2주에 1회 정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더 긴 기간인가 보네요. 맞아요.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한 1주에서 2주 혹은 그 이상 동안 유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몸과 마음에 좀 휴식을 주는 기간입니다. 아, 휴식. 네. 장기적인 다이어트 여정에서 너무 지치지 않게 하고 또 그 대사 적응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장기적인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장기전을 위한 전략적인 후퇴 같은 거군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목표 설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한 달에 10kg 빼기 이런 목표 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힘 빠지게 하죠. 그렇죠.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는 금방 좌절감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현실적으로는 현재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 감량을 첫 목표로 삼고 주당 0.5kg에서 1kg 정도 빼는 것이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당 0.5에서 1kg. 그럼 목표를 세울 때 그냥 막연하게 살 빼야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목표는 이른바 스마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며 현실적이면서 또 자신에게 의미 있고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목표요. 스마트 원칙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살 빼야지가 아니라 저녁 식사 때 밥량을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고 대신 채소 샐러드를 한 접시 꼭 먹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죠. 아, 스마트 원칙. 훨씬 명확하고 실천하기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게 자꾸 체중계 숫자만 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숫자가 안 변하면 금방 실망하게 되고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체중 외적인 변화에도 주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비체중 중심 목표라고 하는데요. 비체중 중심 목표요? 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더 가뿐해졌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다거나 아니면 옷맵시가 달라졌다거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요. 아,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꾸준히 나아갈 힘을 주거든요. 맞아요.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그 느낌 자체가 정말 큰 보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랄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같은 거요. 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더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좀 말해주고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음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음식 말고 다른 보상? 네, 영화를 본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성공 경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지, 가족이나 친구들, 커뮤니티의 응원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러고 보니 가끔 그 연예인들이 하는 초단기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거 따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좀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그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대부분 영양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하고 또 지속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단기간에 효과를 볼지는 몰라도 결국 건강을 해치거나 심하면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요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요. 네. 중요한 건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단기간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가져갈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다이어트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숙제, 이게 아니라 나를 더 아끼고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인식을 바꾸는 거군요. 네,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규칙적인 활동, 충분한 잠,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좀 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정답은 없겠네요.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좀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 테니까요.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